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창고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터고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좀 흥미로우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세계죠. 바로 일본의 AV 산업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선정적인 이야기로만 소비되곤 하는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초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산업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독특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아마 이게 어떻게 합법이지? 이거일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포르노는 불법인데 AV는 된다. 대체 그 경계가 뭔가요? 네, 그 경계선을 만드는 게 바로 모자이크입니다. 아, 그 모자이크요? 그게 그냥 가리는 용도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이게 사실상 산업 전체의 합법성을 지탱하는 뭐랄까 법률적인 장치인 셈이에요. 법률적인 장치요? 네, 일본 형법을 보면 성기가 명확하게 노출되면 외설물이 되거든요. 아하. 그런데 업계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우리는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설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근거를 딱 만들어버린 거죠. 와, 진짜 법의 허점을 정말 절묘하게 퍼고들었네요. 그렇죠. 규제하려는 정부와 수익을 내려는 시장 사이에 뭐랄까 정치적인 타협점이라는 분석이 딱 맞아요. 이런 기반 위에서 시장 규모가 추정치이긴 하지만 최대 1조 엔까지도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게 1980년대인데 그 당시 일본의 사회 분위기랑도 관련이 깊어요. 아, 경제 호황기였잖아요. 네, 기존 규범에 막 도전하는 문화가 꿈틀대던 시기였죠. 그때 마침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영화 감각의 제국이 아, 그 유명한 영화. 네, 실제 정사 장면으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이게 창작자들한테 실제 행위를 영상에 담아도 되는구나 하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무라니시 토오루 감독. 빼놓을 수 없죠. 이 사람이 사실상 지금 AV 산업의 원형을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혁신적인 걸 많이 도입했던데 그 하메도리 기법이라는 거요? 네, 첫 번째 혁신이 바로 그 하메도리.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1인칭 시점으로 찍는 건데 이게 제작비는 확 낮추면서 시청자 몰입도는 극대화시킨 거죠. 시장이 폭발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혁신인데 바로 스타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아, 쿠로키 카오루 같은 배우들이요? 맞습니다. 배우 개인의 매력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팬덤을 형성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기록 영상에 가까웠다면 이때부터는 배우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뀐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막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라니시 감독 본인도 범죄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징역도 살고 미국에서는 35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네, 맞아요. 당시 산업의 그런 무법자적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죠. 그런 혼돈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산업이 훨씬 더 체계화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특히 그 배우들 보상 시스템 변화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는 월급제였다면서요. 네, 그랬다가 작품당 출연료를 받는 개런티 제도로 바뀐 게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변곡점이었어요. 개런티 제도가 되면서 제작사들끼리 경쟁이 붙었겠네요. 인기 배우 잡으려고. 그렇죠. 경쟁적으로 높은 출연료를 제시하기 시작한 거죠. 배우 입장에서는 몸값이 올라가니까 더 전문적으로 자기를 관리하게 됐을 거고요. 외모나 연기력 같은 부분에. 바로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산업 전체의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그냥 B급 문화에서 고비용 고수익 구조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거죠. 최근에는 남성 소비자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면서요? 네, 활발해요. 여성을 타겟으로 한 토크쇼로 열거나 여성 전문 라이터 채용 설명회 같은 걸 열기도 하고요. 유튜브로 제작 과정이나 배우 인터뷰 같은 걸 공개하는 것도 봤어요. 팬들하고 소통하려는 시도겠죠? 맞습니다. 단순 성적 욕구의 대상을 넘어서 하나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요.
자, 일부에서는 일본 AV 산업이 어떻게 규제를 피해서 탄생했고 또 어떤 혁신을 통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모자이크의 비밀까지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 견고해 보였던 산업을 뒤흔드는 기술적, 사회적 위기와 그에 따른 일본 사회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1980년대의 반항적인 태동기부터 모자이크라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통해서 거대 산업으로 성장한 일본 AV 시장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 산업이 현재 마주한 두 가지 큰 위기, 바로 인공지능 기술의 위협과 배우 강제 출연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위기부터 얘기해보죠.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모자이크 제거 기술이요. 이건 산업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합법성의 근간이었던 그 모자이크가 AI 기술로 너무나 쉽게 무력화되기 시작한 거죠. 모자이크가 제거된 불법 영상물이 인터넷에 막 퍼지면서 네, 산업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여기서 일본 사법당국의 대응 방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걸 단순히 음란물 유포로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모자이크가 있는 원본 영상은 제작사의 저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무단으로 변경,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제거해서 유포했으니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아, 기존의 외설물 관련 법만으로는 이 새로운 기술적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사법당국 스스로 인정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무엇이 외설인가라는 낡은 정의를 이제는 사회가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기술이 법을 앞질러간 전형적인 사례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적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게 바로 배우 강제 출연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정말 신박하더라고요. 특히 연예인 지망생들을 속여서 계약하고 나중에 AV 출연을 강요하는 패턴이 가장 흔하다고 하죠. 네. 시민단체 PAPSC 보고서를 보면 심지어 15, 16세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해놓고 성인이 되는 18세가 되자마자 촬영을 강요하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와, 근데 이 문제가 수면 위로 팍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2022년 4월의 민법 개정이었습니다. 일본이 146년 만에 성인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게 의도치 않은 비극을 낳은 거예요. 기존에는 18세, 19세 청년들이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이라는 보호장치가 있었거든요. 아, 성인이 되면서 그 보호막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갑자기 18세, 19세 청년들이 악덕기획사의 강제 계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대한 규제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상황이 심각했네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일었고 정치권이 정말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바로 AV 출연 피해 방지 구제법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법의 탄생으로 이어졌고요. 논의 시작 2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던데 그만큼 상황이 시급했다는 거겠죠. 이 법의 내용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핵심만 딱 뽑자면 첫째, 배우는 계약 후 1년 이내라면 영상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요. 그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조치 아닌가요? 그렇죠. 상업적 원칙보다 개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는 걸 국가가 선언한 셈입니다. 와...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제작사는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유통을 중단해야 해요. 이걸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고요. 굉장히 강력한 피해자 구제책이네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이 법이 성행위 촬영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합법적 노동으로 인정해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하죠. 아, 피해자를 구제하려다가 오히려 산업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딜레마네요. 맞습니다. 입법자들도 그걸 의식했는지 법안에 아주 중요한 조항을 하나 남겨뒀어요. 어떤 조항이죠? 법 시행 후 2년 안에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최종 판단을 일단 유보한 거군요. 2년 동안 사회적 합의를 더 모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네, 결국 모자이크라는 법적 트릭으로 성장한 산업이 이제는 AI라는 기술과 인권이라는 사회적 요구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물 수 없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규제를 피하는 모자이크 전략으로 거대 산업이 된 일본 AV 시장이 이제 AI라는 기술적 위협과 배우 인권이라는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며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도네요. 이 새로운 구제법이 배우에게 1년 안에 자신의 영상을 지울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줬지만 과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AI가 이미지를 복원하고 수많은 불법 복제본이 인터넷을 떠도는 이 디지털 시대에 완전한 삭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죠. 결국 이 이칠 권리에 대한 고민은 단지 AV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흔적이 영원히 남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 창고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